방금 소개받은 조국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시간상으로는 제일 졸리고 피곤할 때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이렇게 긴장하고 집중하고 하는데 쓰는 우리 몸의 신경계가 교감신경계거든요. 근데 그 교감신경계가 끝나는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2시부터 3시 사이가 가장 사람들이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 때예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그 시간에 회의를 하면 다 졸기 일수이고. 근데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죠.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마지막 시간이 오후 3시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작용 시간이 9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9시니까 3시부터 커피를 마시면 3시에 마시면 9시간 작용하니까 12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5시, 6시에 커피를 마시면은 카페인 작용 시간이 새벽 2시, 3시까지 가는 거예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면증이 올 수밖에 없는. 이제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노년의 삶은, 노년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른 것 같지만 뭐 세월이라는 게 금방 가잖아요. 선배님들이지만 시간은 금방 가는 거니까. 이제 노년의 불면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 인구의 70대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가 불면증으로 개성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래서 커피를 마시더라도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여담이고, 자, 강의를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도용 소장님이 은퇴에 있어서 재무와 비재무 부분을 아마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재무에서는 뭐 부부 생활비, 배우자 사별 후 생활비, 남편 부인의 간병비, 거액의 의료비, 취미 생활비, 경조사비. 여기에 경조사비의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자녀들 결혼이죠. 또 하나는 결혼시켜 놓고도 자녀들이 뭐 아프다든지 그러면은 부모의 도움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근데 결국 이 부분들 재무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을 다 도와주든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결국 건강입니다. 비재무 부분에서 주거, 그 다음에 부부관계, 자기개발, 취미봉사, 종교활동, 사회적 관계, 이거 다 건강해야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몸이 안 좋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해야 부부생활도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강해야 사별 후에 남자들, 여자들은 사별을 해도 자기가 직접 살림을 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남자들은 밥을 할 줄 모르면, 자기가 살림을 할 줄 모르면 굶어 죽기 딱 십상이에요. 노년에 죽는 원인 중에 하나가 슈퍼마켓이 멀리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프면 내가 집에서 해먹을 수 없으면 슈퍼마켓 가면은 다 바로바로 해먹을 수 있는 거 사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년기의 사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마트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사망에 기여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하면 간병비라든지 거액의 의료비 다 줄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취미생활도 건강하게 돈 안 드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다 골프를 친다든지 뭐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두 발로 하는 등산, 지하철 하나 타고 가면은 몇 정거장 가면은 뭐 대모산이니 청계산이니 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근데 건강해야 산도 갈 수 있어요. 경조사비도 건강해야 경조사비가 많이 덜 들어가죠. 내가 아프면 누군가가 저 병문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문금으로 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아플 때 저도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아프지 않으면 굳이 그런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재무와 비재무 부분에 있어서 이 건강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건강하면 이게 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고정비, 아까 대표적으로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년기에 사람들이 건강을 잃는 거를 지금까지 개념은 천천히 나이가 들에 따라서 몸이 안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의 개념은 달라요. 잘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급격히 나빠져서 사망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관리를 잘 하는 사람들에 켜서 9988234가 제대로 맞는 말이지만 몸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9988234가 안 돼요. 50대부터 아파서 60대, 70대, 80대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한국인에 있어서 평균 수명이 80세입니다. 근데 건강 수명은 몇 세인 줄 아세요? 70세입니다. 그럼 결국 10년은 뭐냐면 약으로 지탱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0세, 80세 한참 몸 관리를 잘했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분들인데 병원에서 지금 지내고 계세요. 그럼 그분들이 병원에 들어왔으니까 썽썽하게 잘 회복이 되느냐? 아니요. 약으로 그냥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침상 생활로. 그러니까 속된 말로 여간빵이라고 그러죠. 요양병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부모님이라든지 뭐 가까운 지인이 요양병원에 있어서 가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평소에 건강관리를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네. 그만큼 이 은퇴에 있어서 재무, 비재무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를 또 꼽으라면 건강관리입니다. 자,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서 조사합니다. 이제 분야별로 각각 조사를 했는데 은퇴자를 대상으로 은퇴 후 후회하는 것에 대한 답변. 건강 부분에서는 체력 단련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체력 단련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요 며칠 전에 조선 비즈에서 헬스 부분에서 뭐가 나왔냐면 근육 감소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골다공증을 많이 하죠. 이해하죠? 근데 골다공증 전 단계가 골 감소증이에요. 정상 뼈 그걸 넘어서면 골 감소증이고 그게 결국 골 다공증으로 가서 쉽게 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체력을 단련한다는 것은 우리 신체에 있는 근육량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뒷부분에 이제 가면 나오겠지만 노년기에서는 젊은 시절에 비해서 근육량이 20%에서 25%가 줄어요. 정상 사람도 만 24시간을 누워있잖아요. 그러면 근육량이 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은퇴 이후의 삶을 보면은 바쁘잖아요. 왜냐하면 은퇴 후에 한가롭게 여유롭게 있는 돈 가지고 쓰면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몇 퍼센트 안 돼요. 심지어 저 같은 의사, 고소득자도 요즘에는 어떤 말을 쓰냐면 서민 의사라고 해요. 서민 의사. 대표적인 서민 의사가 지금 저인데 그러나 이 체력 단련을 잘 함으로써 노년기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체력 단련을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활 속에서. 가장 간단한 거는 여러분들이 계단을 오를 때 2계단씩 올라가세요. 2계단씩. 그러면 그거 자체가 근육량을 늘려주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걷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계단 걸을 때 여러분 잘 한번 뒤에서 앞사람의 무릎을 봐보세요. 그러면 무릎을 완전히 펴지를 않아요. 계단을 오를 때 천천히 오르면서 무릎을 완전히 이렇게 다 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 상태에서 올라가요. 그러면은 무릎이 완전히 펴졌을 때 힘의 분포가 무릎 전체에 다 골고루 퍼진단 말이에요. 근데 무릎을 갖다가 170도, 160도 이 상태에서 구부린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면 어느 특정 부분에 계속 힘이 가해져요. 그게 결국 뭘 유발하냐면 무릎 연골이 다 닳았다 없다 혹은 연골이 찢어졌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와 같은 거니까 정확한 걸음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는 거 이런 것 자체가 노년기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쉬운 비결인데 체력 단련은 곧 노년기의 근육량을 계속 유지하는 거다.
그런다고 해서 헬스클럽 가라는 그런 이야기고 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겪게 되죠. 태어나서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를 갖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수많은 변화를 다 일일이 여기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건강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 두 가지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분입니다. 수분. 물의 변화. 두 번째로는 체내 온도의 변화입니다. 자,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 수분 변화를 보면은 영유아기 때는 70%입니다. 많게는 80%. 청장년기에는 60%. 노년기에는 50에서 55%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는 분들은 남자는 50%, 여자는 45%까지 물이 준다고 해요. 결국 우리가 나이가 들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젊은 사람은 팽팽하고 물이 빠진 피부라 생각하면 돼요. 바람 빠진 풍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년기에 노화의 변화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물이 부족해지는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온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보면 연령별 정상 체온 범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열이 났을 때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0세에서 2세 보면 36.4도에서 38도입니다. 65세 이상을 보면 보세요. 36.4도에서 35.8도입니다. 38도에서 37.5도, 0.6도에서 0.5도 정도 체온이 떨어집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0.5도에서 0.6도가 떨어진다는 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신체 반응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호르몬이 생성돼야 되는데 제대로 생성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효소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온도가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효소 반응이 떨어지는 이런 변화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신체 변화가 일어나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다윗과 골리앗은 다 알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근데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다윗도 노년기에는 사람인지 어쩔 수 없어요. 자, 보세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은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지라 체온이 떨어지는 거죠. 여자분들이 특히 폐경 이후가 되면 몸이 냉해진다고 그러죠. 남자분들도 많아요. 손발이 차가운 게 결국 그런 몸의 체온이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신하들이, 왕이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했냐면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나이가 많아 늙으니 젊은 처녀죠. 그 다음에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품에 누워 왕으로 따뜻하게 하겠다. 젊다는 것과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 차이는 이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 노년기를 건강하게 돈 안 들고 대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비중이 중요도가 70%인 일과 30%인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열이면 열 다 70짜리를 택하려고.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게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노년에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4대강 통해서 물 관리하는 것만 물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년을 맞이할 때 내 몸에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결국 노년기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그래서 수분의 변화와 체온의 변화가 있었죠. 이거를 반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는 없어요. 거스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건강하게 늙을 수는 있어요. 노년에 일어나는 변화를 반대로 대처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물, 수분의 변화, 물 부족이니까 물을 보충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체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주면 돼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따뜻한 물이에요. 따뜻한 물.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따뜻한 물을 먹는 습관이 몇 개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식후에 뭘 드셨어요? 꼭 따끈한 숭늉 드셨죠. 근데 요즘에는
숭늉이 아니라 다른 걸 먹죠. 그 다음에 옛날 우리 조상들은 새벽에 막 일어나면 뭘 먹었냐면 백비탕을 먹었어요. 한약. 근데 백비탕이 뭔 줄 아세요 혹시? 백비탕이 물이에요. 물을 끓여요. 그래가지고 물이 끓잖아요. 그럼 이렇게 식게끔 놔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따끈한 정도가 마실만할 좀 될 때 푹 마시는 걸 백비탕입니다. 근데 한의학적으로 백비탕에 대한 논문이 있어요. 백비탕을 많이 마실수록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네, 저는 한의사는 아니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아는 한의사.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백비탕을 먹었고 숭늉을 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여러분 스타벅스 이런 데 한번 가서 보세요. 뭐냐면 라떼 보면은 아이스하고 핫하고 보면 아이스가 100원이 더 비싸요.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네. 따뜻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따끈한 물 하루에 5잔에서 6잔 드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한 잔. 저녁에 주무실 때 한 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화장실 가서 소변 보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내 몸에서 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면 바로 물 보충을 하는 거고 또 저녁에 잘 때 미리 한 잔을 마셔주는 게 물 부족을 대비해서 미리 물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터넷 뒤져보면 저녁에 잘 때 따끈한 물 한 잔, 따끈한 물이 아니라 물 한 잔 마시는 게 뭐 뇌졸중을 예방하고 많이 예방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 가지고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암세포하고 정상세포를 먼저 비교를 해보면 따끈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암세포하고 정상세포를 42도 이상의 온도에 노출을 하면은요, 암세포는 다 죽어요. 정상세포는 45도가 돼야 죽어요. 무슨 말이냐면, 암세포는 따뜻하면 살지를 못해요. 암세포가 좋아하는 조건은 저체온이에요. 근데 우리가 노년에 어때요? 우리 몸이 차가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살기 좋은 조건이에요. 실은 체온이 떨어진다는 말은 결국 내 몸에 산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 몸에 산소가 필요한 거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위해서 쓰이는 거거든요. 그 산소를 섭취할 수 있는 양이,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산소가 부족하면 불도 꺼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게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서 열을 생산할 수 없다면 대신 열을 이미 만들어진 열을 내가 열이란 건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를 보충하면 되잖아요. 에너지를 가장 손쉽게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따끈한 물을 통해서 그 열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축나면 집에서 가장 아내 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해주는 게 뭡니까? 보약해 주려고 그러시죠? 똑같은 거예요. 물 한 잔이 보약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환자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분은 유방암 환자예요. 40대. 저는 그 환자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한테 진료를 받았던 환자의 동생이에요. 언니가 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원자력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했어요. 항암 치료를 해요. 근데 항암 치료를 하는데 백혈구 수치가 자꾸 떨어져서 항암 치료를 제때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끈한 물 먹어라. 이 원리를 설명해 줬죠. 동생이 열심히 먹기 시작했어요. 항암 치료 받기 위해서 유빈실에 들어가요. 그럼 5명은 다 백혈구 수치가 3000 이하여가지고 항암 치료를 제때 못해요. 길어지는 거죠. 결국 비용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 여동생만 유일하게 3000이 넘어요. 그래서 스케줄대로 항암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몸의 컨디션이 그 전에 따끈한 물 먹기 전보다 훨씬 좋아져서 훨씬 더 몸도 편하고 항암 치료도 더 수월하게 받아요. 따끈한 물이 별거 아닌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고혈압. 온도와 혈압 관계를 보면은요, 기온이 상승하면 혈압이 보통 하강합니다. 그 다음에 기온이 하강하면 혈압이 상승합니다. 추운 겨울에.
그리고 추울수록 사람들이 물을 덜 마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이 부족해지는 거죠. 결국 혈압이 상승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수압을 생각하면 돼요. 혈압이란 거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수압이에요. 수압이 약하면 물을 어떻게 해요? 충분히 보낼 수가 없잖아요. 수돗물 쫄쫄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혈액순환, 피가 부족하면 거기에 가장 민감한 데가 어디냐면 뇌예요. 그럼 뇌가 심장에게 불평을 해요. 야, 왜 이렇게 피를 적게 보내? 그러면 심장이 알았어, 기다려. 그럼 혈압을 쫙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끈한 물을 하루에 6잔 이상 마시면 혈압 떨어집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이 혈압약을 줄일 수 있고요. 혈압약을 먹을까 말까 경계선상에 있는 분은 정상으로 쭉 내려가서 혈압약 안 드셔요. 저는 제가 지금은 취직에 있지만 제가 개업을 13년 동안 했었어요. 원일건강상담연구소도 실은 원일의원에서 따온 거예요. 그때 많이 환자들에게 제 말을 듣고 따끈한 물을 드시는 분들이 혈압 약을 줄이거나 끊는 분을 많이 봤어요. 이 중에도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있으면 절대 찬물을 드시면 안 돼요. 저는 찬물을